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저는 김용민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초반 기선잡기가 치열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들 첫날부터 격전지로 향했고요. 후보들은 새벽부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예, 정말 선거운동 때는요, 영과 혼과 육이 각기 따로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그때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말은 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사라지는 그런 때가 바로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거지가 되는, 표를 달라 하는 큰 거지가 되는 그런 선거 시즌입니다. 자, 이제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 바로 그제였고요. 이번에 많은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 주말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또 다음 주간 주말이 또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 다음 주는 그야말로 선거의 판세가 이제 확실하게 굳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판세를 보게 되면은 일단 수도권에서 야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가 혼전인데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좁혀졌다. 뭐 조사가 분분합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결국 뭐 이제 판세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간 그 한 주를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제 6.4 지방선거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 이중적 행태,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추모 국면을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보려는,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권적 차원에서의 어떤 공작, 이런 부분을 들춰내면서 세월호 참사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다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서영석 이사장님도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전거 타고 나왔습니다. 네. 5월 24일이고요. 어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였고요. 집에서 조용히 추념했습니다. 네. 그때가 토요일 아침이었죠? 네. 5월 23일, 2009년. 2009년 토요일 아침이었고요. 예. 제가 그때 행편이 매우 어려워가지고. 예. 그때 이제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데일리 서프라이즈. 네. 예. 기자들도 뭐 대부분 내보내고 한 대여섯 명 이제 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24시간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이잖아요. 예. 기자들은 출근 안 하고 저만 그 회사에서 밤을 새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무슨 뉴스가 있나 해가지고 이것저것 서핑을 하고 있는데 연합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갑자기 조선닷컴에서 예. 속보 해가지고 예. 노무현 대통령 사망한 듯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조선일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무슨 지금 농담을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야 그래도 설마 이거를 보도 매체인데 예. 해가지고 막 사방에 전화를 걸고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예. 그러는데 이제 연합뉴스에서 일보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망연자실해가지고 도대체 뭐야? 저는 이해를 못하진 않았어요. 아니, 물론 이제 그 전에 예. 한겨레신문에서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누구였지 그 인간 내 이름도 기억. 김종구 논설위원. 예. 그 뭐 죽어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죽어라 이런 말은 정확하게는 아니었고, 네.
뭐 아니 뭐 그런 위해서는, 느낌을 받게끔 한 진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랬어요. 마지막 선택이 남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저는 한 거의 1분 정도였나요? 아무 생각도 없고 온몸이 굳어지는 듯한 느낌 아마 태어나서 처음 느꼈을 겁니다. 1분 지나니까 그럴 수 있는 노무현이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본인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지만 이 주변 사람들의 온갖 추문 이것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정치평론가였나 봐요. 네. 딱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분석이 되는 거예요. 참 나도 보면은 비인간적이야. 네.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실로 확인됐을 때 머리 띵하고 하는 것은 한 30초였고 예. 그 띵한 30초가 지나고 나서 왜 돌아가셨을까를 분석하면서 전율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온갖 언론의 압박 그리고 마치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페르나처럼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이 노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마음 약한 사람들은 못하거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과감하게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뭐 이런 식으로 예. 분석이 되는 걸 보고 나도 참 진짜 나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김종구 논설위원 그 칼럼은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매정하게 말하면 노 전 대통령 앞에는 비굴이냐 고통이냐의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아프고 괴롭겠지만 지금의 운명을 긍정하고 고통의 길을 걸었으면 한다.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데다.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목을 베라고 일갈했던 옛 장수들의 기계를 한번 발휘해볼 일이다. 그가 죽더라도 그의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의미 있는 의제들마저 600만 달러의 흙탕물에 휘말려 동반 사망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아직 남아있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일 전에 나왔던 한겨레 김종구 논설위원의 칼럼이었습니다. 김종구 논설위원의 글은 예. 충분히 나올 만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열을 받았지만은 예, 이제 김종구 논설위원도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평범한 정치인이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저런 글을 썼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설마 죽기까지 하랴. 뭐 그런 뜻에서 썼겠죠. 뭐 진짜 죽어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예.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뭐 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길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나 감옥에 넣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감옥에 나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칼럼의 그 의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보고 고통의 길을 걸어라. 그럼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김종구 논설위원이 자결하라 뭐 이런 얘기로밖에는 사실 예. 이 국면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논설위원의 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기보다는 예. 그때 우리 이른바 지성계의 예. 목소리가 예. 너 죽어라 예. 이런 이야기였죠. 그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에게서는 못 견디기에 괴로웠을 겁니다. 나를 버리고 아니 이제 나를 버려달라 이런 그 나를 말씀도 버리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이미 하셨죠. 예. 4월 초에 그게 2009년 4월 초. 노 대통령은 말하자면은 수구 언론들에게 제1의 공적이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한 업적이라든지 예. 노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예. 박근혜는 없는 것도 예. 주민 해가지고 전달해주는 이런 언론들이지만은 잘 보이지 않는 눈물까지. 그러니까 주민에서 아니 어떻게 보도 영상에서 클로즈업을 합니까? 그 미친 거지. 아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나 몰라.
아니 뭐 출세하기 위해서는 뭔 짓을 못하겠어. 아이 그 기란영이처럼 오로지 청와대만 바라보고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에 청와대 방송도 있는데 뭐 그 밑에 있는 기자들이 뭐 그런다 손 치 그게 무슨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럼 죽일 놈들이긴 하지만은 여하튼 노 대통령은 언론 환경에서 박근혜와는 아주 정반대였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 자기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이런 수구 언론들의 왜곡된 공격에 의해서 심지어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예. 오해와 예. 나 그런 공격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예. 그게 못 견디게 괴로운 그 겁니다. 진보 진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향해서 돌 던진 사람들을 보면은 이른바 그 엘리트층들이 적지 않았어요. 아니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그 전효옥처럼 대학 안 나온 대통령 운운하는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다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참 못 배워가지고 아니 못 배운 사람이 사법고시를 통과합니까? 아니 노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떠나가지고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정말 지적인 사람입니다. 철학과 이 통찰이 있는 양반이죠. 우리 사회의 학교 교육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잘 알아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코스를 밟아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끌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 것이 열폭하게 만들죠. 열폭하게.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네.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본능적인 두려움, 본능적인 증오감, 그런 본능적인 멀리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니 오죽했으면은 그 변호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상고 나와가지고 고졸 변호사 끼워주지를 않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이거든요. 참 그런 우리 사회의 편견을 결국은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사실 그 지금 박근혜, 이명박이 망가뜨렸다고 하는 그 올바른 민주주의 구조를 만든 사람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아니 그러면 일반인들이 대통령도 욕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노 대통령의 사고방식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서 지금 뭐 하는 행태는 유신 시절 같지만은 사람들의 마인드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 틀을 닫고 노무현 대통령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일상화시킨 그 공로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 공개의 그 소중함을 예. 사람들이 잘 모르듯이 예.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아마 노 대통령도 그때 가장 괴로웠던 게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뭐 저도 한때 조선일보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김영명 국장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또 공감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같은 편에서 오해와 편견 속에서 나의 적들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논리를 동일하게 동원해서 공격할 때 그때가 가장 괴롭죠. 참 우리 사회 엘리트 의식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른바 스카이 나온 사람들은 이념과 그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서로 끝까지 씹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서로 끝까지 씹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듣보 대학을 나온 사람이 갑자기 국민의 인기도 없고 뭐 부상을 한다? 그럴 때는 그냥 듣보 대학은 물론이고 고졸 뭐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 엘리트 집단들이 진보 보수를 망라해서 연합군을 형성한다는 거지. 국공합작으로 이렇게 국공합작으로 조져버려요? 예. 이놈 새끼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달달달달 위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고 서울대는 성적이 안 돼서 연고대 들어갔는데 네. 어디 덕보대학 아니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새끼들이 지금 감히 나를 넘봐. 그럼 내가 그동안 노력해가지고 한국사 뭐 이완용 뭐 무슨 이승만 이거 다 외운 것은 뭐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보상 심리라는 건데요.
이 보상 심리가 사실은 이 우리나라 보수 정치를 지탱하는 그런 그 뼈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상 심리. 보상 심리. 그리고 그와 조금 다른 예. 보상 체계입니다. 보상 체계. 그 조기석 교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여당의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이유는 예. 보상 기제 때문이다. 예. 말하자면은 그 이명박이를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예. 아니 뭐 그 일반 시민들 마구잡이로 연행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기소해서 벌금 때렸는데 나중에 무죄 다 나와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검사가 음. 국가로부터 받은 그 기소권, 사법권을 가지고 일반인을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누명을 씌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거 검사로서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성전에서도 탈락하고 저 오지로 쫓겨나고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성적이 나쁘니까. 근데 이명박이는 말을 잘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승장구 출세를 시켜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바로 이제 보상 메커니즘이다. 예. 조기석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상 기제. 이게 예. 사실은 이런 거죠. 김시곤이 갑자기 이게 지금 공정방송에 투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 자기 보도국장 자리 유지시켜주면은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고생을 했는데 날 인정하지 않아? 나를 쫓아내? 필요 없다고? 꼬리를 잘라? 이게 바로 이 보상 안 해주면 열받아서 이제 폭로하고 하는 이 거죠. 폭로하면서 결국에는 기관형 체제가 흔들리고 결국 정권적 차원에서도 큰 지금 골칫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왜 김시곤을 자른다고 얘기하지고 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 아니 뭐 그냥 보직 사퇴 시키고 좀 이따 적당한 뭐 어디 자회사 사장으로 시킨다고 얘기하지 이 사람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체계는 이게 바로 이 한국 보수 정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보상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벽돌 하나가 빠져봐야 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거지.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런 보상 체계를 없애기 위해서 특권을 없애야죠.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이 법, 원칙, 상식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이런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려 했다가 이 보상 심리, 보상 기제 이걸로 존심 세우는 인간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 뭐 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성공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도를 공과 했지만은 과가 있죠. 예.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뭐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예. 노 대통령이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실패한 부분 특히 신자유주의 측면에서는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노 대통령이라고 해서 과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네. 노 대통령의 공은 그야말로 과를 상쇄하고도 남고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저는 길이 남을 업적을 이제 세웠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 가장 큰 업적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일상화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보상 체계를 허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상 체계는 이른바 이 특권과 반칙에 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잘못한 놈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권 체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대가를 받기는 대가를 지불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보상을 받는 이게 말하는 이 특권 체제란 말이에요. 노 대통령이 그 특권 체제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기득권 계층은 진짜로 노무현 위험한 인간이다. 우리의 존립 기반을 흔든 사람이다. 이게 단순히 뭐 개혁하겠다. 무늬만 예.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예. 노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 뭐 해방 이후에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서 이룩한 그 기득권층들의 뿌리를 허무는 그런 작업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노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이 보상 체계, 보수 정치는 보상 체계가 근간이고 골간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이 보상 체계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했다. 그리고 이 보상 체계를 효과적으로 허물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은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통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재수없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 세 사람이 5년씩 집권했으면 좋겠어요. 5년씩. 네, 그래서 한 15년
아니면은 중간에 문재인이 해가지고 4년 중임제로 기각내가지고 그 다음에 박원순 안철수가 한 8년씩 해먹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좀 바뀌지. 김대중 대통령은 틀을 닦았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기득권 사회와 이런 개혁적인 사회에 딱 중간에 걸쳐 있는 분이세요. 뭐 김대중 대통령도 고졸 상고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예. 김 대통령은 사실 30년, 40년 이상 한국 야당을 이끌어오면서 네. 나름대로 기득권층과 타협도 하고 예. 또 기득권층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의 낡은 사회와 새로운 사회에 징검다리를 놓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예. 건너와서 그 초석을 닦은 분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5년은 너무나 짧았죠. 그래서 그 반동의 기간, 이명박근혜 10년을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반동의 기간을 끝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도 반동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예. 다시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우리 사회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5번, 6번 집권을 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 후손들도 세월호 참사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회의 시스템 부재 그리고 있는 시스템마저 말아먹는 무능한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생목숨을 잃는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지난 주간에 파리 꼬민이 말하자면은 140주년 예, 패하던 시점이었죠.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민중혁명이 성공을 하는 듯했는데 이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 다시 왕정이 복고되고 그러다가 파리 꼬민이 있었고요. 또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집권 세력에 의해서 또 제2제정으로 가지. 예, 그렇습니다. 그 파리 꼬민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지금의 파리시가 사실상 그 외형적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외형적 구조가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됐느냐? 이 광장이 많아졌어요. 그냥 군데군데 광장이에요. 파리 가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파리 가봤죠. 골목이 파리 가본 정도가 아니라 네. 아유 자주 갔죠. 네. 저희 그 집사람이 네. 파리에서 3년간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하셨죠. 예. 좋으셨겠어. 예. 좋았습니다. 그게 가장 뭐 요즘 주말 부부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연말 부부가 더 좋습니다. 결혼하신 이후에 3년 동안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유학을 가시고 네. 파리로. 근데 이 파리 보면은 광장이 많은 게 뭐냐면은 골목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파리고 꼬민같이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하고 경찰이 이제 진압을 해야 되는데 골목으로 숨어들면 잡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 자체를 전부 다 광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만들어. 예, 이 파리 꼬민이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지난 주간에 파리 꼬민이 장악 당한 지 143년 되는 그런. 이게 프랑스 혁명이 그 반동기를 겪으면서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네. 이 박정희가 등장하는 과정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4.19 혁명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혁명을 완성하는가 했는데 1년 만에 이런 그 친일파 만주군 장교 박정희가 헌법을 파괴하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겠다고 헬스까지 써서 결국은 만주공관학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로당까지 이렇게 가입을 했던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인생을 살았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정희의 그 선택은 지금 이 시기에 어디에 줄을 서야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 결국 친일파, 남로당 그 길을 택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아. 네. 왜냐하면은 이제 대구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였지 않습니까? 예. 박정희 형인 박모 씨, 박상희, 또 결국은 아주 그 유명한 빨갱이였지 않습니까? 예. 그 형의 친구가 박정희가 집권한 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내려왔는데. 그 황태성이 아닙니까? 예, 그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려. 야, 보면 박정희도 진짜 독한 김일성 놈이야. 밀사로 내려왔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통상 밀사 사신으로 내려오면은 그냥 아무 성과가 없더라도 돌려보내는 게 상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자신이 남로당 출신이라는 이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황태성이를 죽임으로써 미국에다가 나 공산당 싫어요! 이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밀사로 온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적지 근데 않았습니다. 이제 그 박정희가 남로당을 한 것은 예. 그때 당시 권력의 줄을 섰다면은 남로당을 하면 안 되죠. 이승만 쪽으로 갔어야지. 남한에서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뭐 정보 부족으로 그런 건 아니지. 정보적으로 몰라가지고 그렇지. 예. 이 산이 아닌가벼 하기 전이었구만. 예. 그렇기도 하고 형인 박상희 자체가 이미 그 사회주의에 좀 더 쏠려 있었기 때문에 형이 그 지향하는 바가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뭐 어떤 그러니까 심정도 그때 생겼고. 당시는 박정희가 나름대로 뭐 정의감이 불탔던 시절도 있었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집권하고 나서 자기의 경력에 누가 되니까 뭐 잔인하게 그 자기 과거를 지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참 보통 사람 아닌 것 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참 나쁜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참 나쁜 사람의 따님마저도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서 꼭 독재자가 되리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예. 결국 다를 수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길을 자꾸 닮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예. 그건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는 예. 안 됩니다. 근데 뭐 지금 김기춘은 그대로 살려두고 뭐 개각하겠다는 등 뭐 하여튼 기타 등등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예. 박근혜에게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 한 걸음 물러서서 박근혜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와요. 예.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 박상희의 딸이 김종필 아내 아닙니까? 네, 박영욱 여사 제가 예. 잘 알죠. 예. 제가 뭐 옛날 진민정원학 출입하면서 네. 청구동 아주 자주 드나들었었는데 예. 우리 박영욱 여사님이 이제 기자들한테는 참 잘해줬어요. 뭐 예. 어떤 정치인들인데 기자들한테는 잘해줍니다. 예. 기자들한테 잘 안 해준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뭐 잘 안 해줬다는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관심이 없었지. 기자들한테 잘 안 해줄 정치인의 아내는 아마 저희 아내가 아니었겠는가.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정치하려면은 예. 그 아내도 와이프를 잘 만나야 됩니다. 뭐 그 김한길 대표처럼 그렇죠. 예, 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여담이 좀 길었는데 예, 여하간 우리 뭐 여담하다가 네. 야담하다가 이 여담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자, 이제 선거가 11일 남았습니다. 네. 이사장님. 네. 지금 일단 서울시장 이 선거 구도를 보니까 말이죠. 참 여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박원순 현 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강세가 더욱 강화돼 가고 있는 양상이고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점점 더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큰 이슈가 없을 때는 예. 현직이 항상 유리합니다. 예.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의 선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직이 넘어갈 때는 예. 굉장히 큰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그 현직 시장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 큰 타격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서울시장 된 이후에 현직 유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당도 유리해지고 해서 오세훈으로 넘어가고 오세훈도 두 번 하다가 결국 중간에 뻐거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게다가 게다가 예. 세월호 국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고양됐다는 점.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큰 그 취약점을 폭로한 커다란 비극이고 예.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킨 이 원인을 극복하는 것이 예.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이자 예. 어쩌면은 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구현하고자 했던 예. 그런 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진정성 없는 정치에 대한 강한 문제 인식,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이 수도권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고 퍼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그렇죠. 바로 그게 예. 결국은 정몽준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음.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예. 그 새누리당은 절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영남이라고 하는 철밥통 거기다가 고령청 1,300만 유권자. 예, 고령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철밥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령청이 어느 정도냐면요. 예.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무려 41%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예. 50대 이상이. 예. 그러면 20대, 30대는 몇 퍼센트냐? 36%예요. 결국은 40대,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40대입니다. 예. 그 베이비붐 세대가 벌써 40대예요. 40대, 50대. 예. 40대 유권자가 21.7%로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40대가 움직여야 결국은 이제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이 40대가 지금 새정치연합 쪽으로 쏠려가는 양상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이라기보다는 예. 반새누리당. 반새누리당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에게 쏠리고 있는 거죠. 사실 박원순이 좋아서 박원순을 찍는 거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좋아서 박원순을 찍지 않습니다. 그렇죠. 박원순하고 김한길 안철수가 잘 매칭이 안 돼요. 잘 매칭이 안 돼요. 오히려 간표위원입니다. 그쪽은. 예. 김한길 안철수 이름 지금 서울 시내 선거운동하는데 가보세요. 예. 김한길 안철수 이름이 전혀 안 근데 나옵니다. 그 두 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사람들 나오면은 이건 원리가 간단해요. 예. 후보들이 예.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예. 생각하면 가가지고 막 간청을 해가지고 오셔달라고 그러고 예. 그 이제 표가 안 되고 왜 표 떨어진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 이 사람들은 안 가고 싶겠습니까? 예. 근데 가려고 그러면 후보자들이 아이고 중앙정치는 하셔야죠. 뭐 지역은 저희들 아유, 알아서 바쁘실 텐데, 뭐.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래서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영남 쪽에서는 문재인 의원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 서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선거할 때 누구를 모셔왔느냐. 손학규 전 대표를 모셔왔었어요. 손학규 대표도 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돌면요. 이 손학규가 먹혀요. 네. 당시에. 그랬었어요. 아니, 뭐, 손학규 대표는 예. 그 중간층 유권자들에게는 영원히 먹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손 대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예. 그걸 이제 못 뛰어넘어서 결국은 항상 좌절하고 마는데 야권으로부터 어떤 선명성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좀 약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 중도층 유권자들의 확장성 면에서 본다면은 손학규 대표가 먹어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경기도에서는 김진표 전 대표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또 손학규계 아닙니까? 김진표 전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기회라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옛날에 이제 기회라는 거는 네. 정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이른바 오야붕이 똘마이들을 관리하는 체제였거든요. 예. 그게 자기 계보에 들어오면은 한 달에 매달 주지는 못하더라도 모두에게 네. 무슨 행사 있고 하면 2,300만 원씩 쫙쫙 뿌리고 하니까 이제 기회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계는 없었어요. 돈을 안 부리니까 그렇지.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친노는 생겼어도 노무현계는 없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래서 계보라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제 정치적 인연 예. 혹은 그 지역에 좀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에게 자연스럽게 붙는 현상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계보가 생기는데 김진표도 결국은 이제 경기지사로 출마한 것 아닙니까? 예. 손학규 대표도 경기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기도에서 좀 먹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김진표도 손학규 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직접적인 일본 말로 하면 오야분과 꼬부의 관계는 요즘은 없죠. 그렇죠. 그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가 지나면서 발생한 그 관행들 아닙니까? 노 대통령 바뀌면서 이 돈 없는 정치를 사실상 우리 사회 만들기도 관행 하죠. 많이 바꿔서 예. 국민들은 좋아졌지만은 예.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진짜 아노미 불편합니다. 현상을. 특히 기자들. 예. 아니 사실 제가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때까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예. 솔직히 술 한잔 먹으면 룸사롱 가서 먹었어요. 룸사롱 가면은 여자 끼고? 여자 끼고 먹었죠. 당연히. 아니 룸사롱에 여자 안 노는 룸사롱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이 시중을 들어줍니다. 예. 그러면은 기자들 10명 가서 때려 먹으면요. 몇 천만 원 나와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김영삼 중반기부터는 네. 단란주점으로 바뀌더니 예.
그다음에 그 DJ 때는 노래방으로 바뀌었어요. 노래방 바뀌고 그다음에 노무현 때는 포장마차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예. 아니 이제 아예 처음부터 포장마차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예. 아 그런가 보다라고 예. 하겠지만은 룸사롱에서 때려먹던 사람들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에라 이 씨발 사이가 좋아지면 못하냐. 술 한잔 먹으려면 내 돈 내고 룸사롱 미쳤냐? 근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요즘엔 잘 몰라가지고. 그 이명박 때 좀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기자 생활을 일생을 그 뭐 모든 기자들을 상대로 하진 않았을 것이고, 뭐 조중동 정도? 뭐 아니 뭐 어딘지 모르지. 예. 근데 조중동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다. 예. 김영삼. 예. YS. YS 이 인간 민주당 대표위원 시절이 아니지. 그다음에 통일민주당 총재할 때예요. 예. 그때 그 여소야대 시절에 예. 그 저기 민정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정화당 있을 때 예. 그때는 이제 뭐 촌지도 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신년 되면은 그때 한번 얘기 한번 해줬을 거야. 예. 촌지를 뿌리거든요. 예. 그러면 각자 출입 기자들한테 뿌립니다. 예. 민정당 그때 박태준이었어요. 최고위원이. 박태준도 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박태준이도 민정당 출입 기자들한테만 설 존재를 돌렸거든요. 예. 저는 이제 시민정보당을 출입했으니까 당연히 JP한테서 봉투 하나 받아 먹었죠. 예. 근데 김영삼이는 모든 기자들한테 다 뿌렸어. 오, 그래서 나 YS가. 봉투 두 개를 받은 거. 그래서 무슨 이거 뭐요? 그랬더니 그때 통일민당 출입하는 선배가 이거 하나 받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김영삼이가 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근데 뭐 당도 다른데 뭘 줘? 그랬더니 다 줘. 받아 그러더라고. 예. 근데 그 인간이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기자들한테 천지 주지 마! 그렇게 된 거야. 야, 내 진짜 깨어질 왔어. 기자들 천지 주면 안 되지. 그러나, 예. 그 천지를, 자기는 단 한 번도 안 준 것처럼 이렇게. 아니, 그때 예. 국회 출입 기자가 그 사진 기자까지 합치면은 지방 기자 합치면 300명 가까이 됐어요. 예. 1인당 30만 원씩만 돌려다고 쳐도 예. 돈이 1억 아닙니까? 1억. 예. 천지를 갖다가 1억을 뿌린 인간이. 자기 돈도 아닐 거 아니야, 그건. 아, 물론 자기 돈도 아니죠. 지 돈으로 주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조중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야. 예. 존지를 주지 말라니까, 대통령이. 예. 못 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예.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의미 있는 그 지시였습니다. 네. 왜냐면은, 예. 관에서, 총리실에서도 존지를 줬어요, 기자들한테. 어. 매달 50만원씩 받았다니까. 내 총리실 출입기자면서. 어허.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그 공보실에 이제 기자들용으로 나왔겠지. 예. 근데, 통일실은 공적 조직인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김영삼이가 존지 주지 마 하니까 예. 정치인들은 몰라도 최소한 관에서는 싹 없어졌어요. 김영삼 업적이 있다니까. 네. 근데 정치인들은 말 안 듣잖아요. 네. 천지를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못 주니까 옛날에는 아예 기자단 간사한테 천지를 나눠줬거든. 예. 그 기자단 수가 10명이다. 예. 그 1인당 30만 원, 그럼 300만 원을 갖다 30만 원짜리 봉투 10개 만들어가지고 기자는 간사한테 줘요. 직접 안 주고. 그럼 간사가 받아서 쫙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실 없앨 때 그렇게 지랄 연병을 떨었던 것도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자실을 그렇죠. 이제 개혁하려고 했을 때. 기자단 간사한테 존재를 못 주잖아요. 예. 그게 직접 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다 못 주니까 예. 유력지 기자들만 받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무력지 기자들은 예. 동감움이 생기고 유력지, 무력지. 유력지는 예. 따따블로 벌게 된 거야. 무력지라고 하니까 참 국민일보도 무력지였습니다. 무력지. 그러면은 그 조중동 기자들이 더 많이 받았겠네, 과거보다. 그거는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러나. 남들 안 주는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몰빵. 부익부 빈익빈이 됐다. 라는 이야기는 그때 기자들한테 타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무력지에 있던 기자들이 어떻게든 유력지로 가려고, 기회만 나면은. 예. 그런 것도 있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점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돈을 잘 버니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국민일보라서 이게 순복음 교회를 비롯해서 종교 신자들의 실제 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기사 한번 쓰면은 여기저기 전화도 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댓글 달리고 하니까 그 반응을 알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저 회사로 전화 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조중동에서 기사 한번 쓰면은 뭐 좀 문제 있는 기사 쓰면은 이해 당사자들한테 전화 걸고 난리가 납니다. 예. 편집국이 막 마비가 돼가지고 일을 못할 때도 있어요. 예. 심지어 SBS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뭐 이상한 종교에 대해서 한번 그 뭐 저기 조져버렸더니 그 뭐 탱크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시위하고 막 SBS를 둘러싸고 그랬어요. 네. 저기 여의도에 있을 때. 예. 그 바로 옆에 우리 국민일보에서 전도를 봤죠. 네. 근데 무력지에 있으면은 아무리 기사를 써도 전화 한 통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쓴 다음에 예. 그 이해 당사자한테 전화를 걸어요. 예. 내가 이런 기사 썼다고. 예. 그러니 예. 이제 좀 독자가 많은 신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은 뭐 반드시 촌지라든지 그걸 떠나서 다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게시판에 호위무사님이 글을 올리신 게 있는데요. 사전 투표제 개표 조작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야당이 할 일 없는 국회의원들은 선거 참관 인원들 교육 잘 시키고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이러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잠시 후에 방송될 노동과 세계에서 중앙선관위 공보팀장과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은 물론 중앙선관위에서 이 사전투표제 이 조작될 가능성이 덜어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렇긴 하겠지만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겠지 당연히. 이분 말씀은 이제 사전투표제를 개표 조작할 가능성은 없다. 일단 사전투표 역시도 야당 참관인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진행자라면 그것도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5월 30일, 31일 다음 주 금토에 이제 투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 금토에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6월 4일까지 야당 참관인이 그 투표함 옆에 앉아 있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뭐 그렇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사전 투표를 하고 예. 그 투표를 한 투표함을 봉인을 딱 해서 도장까지 딱 찍어가지고 못 찍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도 하고 네. 도장만 찍으려면 또 딱 뜯고 다시 붙인 다음에 또 도장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도장 찍고 그 이렇게 봉인한 다음에 뭐 글로 사인도 하고 뭐 별 지랄 다 해요.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투표함이 이게 결국은 그 사전 투표가 조작된다. 예. 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는 네. 그 투표함 바꿔치기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그 위에 다른 무슨 조작이 있겠습니까? 뭐 이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전 투표제가 뭐냐면은 각 지역의 그 주민센터 예전에 동사무소 거기 가가지고 자기 지역의 그 선거구 투표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저희가 지금 망원 2동 주민센터가 가깝거든요. 여기 합정동 국민 TV 있는 곳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4일 날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망원 2동 주민센터로 가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선거구 이제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럼 투표를 해요. 그러면 그 투표 용지가 봉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 기흥구로 이렇게 우편으로 배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편이 도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착하는 과정 속에서 뭐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왜 말이 안 되느냐면은 예. 그렇게 하려면은 예. 전 과정을 다 조작할 수 있는 인원들로 채워야 되거든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기밀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하죠. 그런 것까지 걱정한다면은 아이고 길은 어떻게 다녀요? 길이 지진 나가지고 저기 뽀개지고 하늘이 쪼개져가지고 무너질까 봐서 어떻게 다닙니까? 네. 그게 그 투표함이 바꿔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백골 증포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게 만약 그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쪽에서 부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백골 증포. 네. 말하자면은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한 것처럼 예. 해서 저기 새누리당에 전부 다 찍어가지고 예. 보낼 수는 있죠. 그 두 가지 가능성에는 없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막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중앙선관위 입장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뭐 당이 좋아가지고 표를 얻는 그런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주는 표는 잘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 우리 유권자들이 네. 지역에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잠깐만 뒤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계신 분 특히 선거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네. 이런 투표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이거 대비할 길을 찾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치 혐오증이 커지고 아니 뭐 투표해봐야 뭐해 저 개표하는 과정에서 조작할 텐데 이런 심리가 퍼지면은 손해는 고스란히 야당이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런 그 걱정하기 이전에 야당이 이번에 확실하게 투표 개표 부정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했는데. 당연히죠. 예. 제대로 못하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는 대구, 경북 쪽에서는 아예 야당 심판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거죠. 6시 정각, 그 출구조사 발표 나왔을 때 문재인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오니까 그때 멘붕이 와가지고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에서도 참관인들이 대충 참관을 했다. 이런 설이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투표 조작, 개표 조작 이것과 관련해서 소문이 퍼지면요, 또 자기들 말대로 야당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실은 야당의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런 확신을 야당부터 못 주면은 그 누가 투표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야당 지도자들이 못 주고 있죠. 네. 그런데도 투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후보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투표하는 거죠. 네. 진짜 새정치민주연합 그냥 앞에 있으면 싸대기라도 한 대 올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네. 자, 하여간 여러분들 이 투표 개표 조작 저는 이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요. 굉장히 선거구가 많지 않습니까? 대선과는 다르게. 또 개표를 하려면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걸립니다. 게다가 또 이명박과 다른 박근혜 시대입니다. 박근혜 시대는 보시다시피 보상 체계가 잘 작동이 안 돼요. 이런 거죠. 이명박 때는 다음에 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성이 계속됩니다만은 예. 지금은 박근혜 다음에 또다시 새누리당이 집권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다지 많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범공무원적인 조작이 일어나면은 예. 그냥 유지를 불가능하죠. 그래서 말 안 되는 내가 얘기예요. 정권에 충성을 하면은 정권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내 편이 돼줄 거다라는 확신을 박근혜가 못 주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거 부정, 이런 전대미문의 개표, 투표 부정 이거는 참 쉽지가 않다. 뭐 안심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안심을 할 수는 없죠. 예. 어떻게 각 지역별로 온갖 수단을 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감시를 철저히 하면은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전 투표 네. 어제와 관련해서 이 걱정하시는 그 뜻은 잘 알겠지만은 이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점도 감안하시면서 다만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쓸데없는 어처구니없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 감시하는 그 눈초리는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사실 여담을 굉장히 너무 길게 했는데 그럼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론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박원순이 이제 우위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큰 반성 분위기가 박원순의 지지도를 더 높이는 그런 원인도 있고. 예. 근데 가장 결정타는 예. 정몽준 그 자신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무슨 액션만 취하면 항상 이렇게 간표 요인이 되고 있으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들의 사고, 정몽준도 솔직한 사람인 거지 속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속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아주 깜짝같이 자기 본질을 감추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정몽준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인간적이긴 합니다. 못 감추니까. 예. 근데 못 감추니까 그게 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청소부 코스프레도 하고, 어디 가가지고, 열차에서도 옷 입고 하는데, 아니, 보면은요. 청소부 코스프레를 하면 제대로 해야지. 청소 그 옷 보세요. 완전 새 옷 입고 하고 있어. 게다가, 주변에 이제 노숙인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노숙인 분들 접근 못 하도록 또 경호원까지 뒀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들통이 나는 거야. 그 앞에서, 현장에서.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옛날, 정몽준이나 박근혜나 그 사고방식은 박정희 시대에 딱 머무르는 것 같아요. 이벤트, 코스프레, 아니, 보여주기, 전시. 그런 걸 하면은 그때는 그게 통했거든. 예. 그게 경호원들이 옆에 쫙 늘어서가지고 사람들을 접근 못하게 한 다음에 휴지 줍고 이런 것들이 사진은 딱 휴지 줍는 모습만 나갔으니까. 그렇지. 그때는 그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휴지 줬는데 경호원들이 서 있으면 그거 다 사진 찍혀가지고 다 공개가 되는 마당인데. 예. 이게 사고방식이 박정희 때 머물러 있으니까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지니까. 예. 아이고, 안 그래도 재벌이 무슨 정치를 해. 제가 아버지 정주행이도 돈 존나 뿌렸는데 결국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렇게 재벌들에 대해서 온정적이잖아요. 큰 죄를 지어도 그냥 대충 시기 지나면은 컴백할 수 있게 용인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이건희를 꼽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재벌한테는 권력을 잘 주지 않아요. 최고 권력을. 또, 이회창 같이 최고 엘리트에게도 권력을 잘 주질 않아요. 최고 재벌 권력을. 집사한테는 줬잖아. 재벌 집사? 그러네. 이명박이. 그러니까 재벌이 아니니까. 재벌이 아니니까. 예. 재벌에 가까운 집사 말은 머슴놈한테는 줘도 예. 주인한테는 안 준다 이거지. 그게 심리가 뭘까 싶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재벌 엘리트들이 우리를 농단하는 거 아니냐. 돈으로 지식으로. 이런 어떤 경계심 같은 것들이 발동한 건지. 네. 서민대중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권력을 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상당히 좀 이채롭더라고요. 박근혜한테 박원순 시장이 또 잘했잖아요. 예. 솔직히. 예. 박원순 시장 참 잘하는 것 같은 게. 예. 제 주변에 있는, 저도 사실 이제 내일 모레면 60대 아닙니까? 예. 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전부 다 박근혜 찍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당장 총리실에 같이 출입했던 사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서영석 국민일보 기자 외에 그 다음에 동아일보 이동관이. 이동관 기자, 중앙일보 김두. 청와대 이명박 때 뒤에서 뒷산에서 아침 이슬 들으며 그 연설문 써준. 그때 한국일보에 아마 신재민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나중에도 방송으로 갔지 신재민이. 그 다음에 또 있어. 예. 조선일보 최구식. 새누리당 진주의 의원. 예. 그 나중에 디도스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됐었던. 내 중학교 2년 후배예요. 예. 다 비슷한 또래인데 서영석 기자만. 예. 그래요. 이거 참. 그런데 예. 그런 이제 60을 바라보시는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이게 예. 내 주변 친구들이 다 박근혜 찍었던 인간들인데 예. 요즘 이제 만나 보면은 박원순에 대해서는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호의적이더라고요. 게다가 또 강남 같은 지역 서초, 송파 여기서 정몽준을 능가해요. 지지율이. 참 이채롭더라고요. 그게 이제 박원순의 강점이기도 하고 예. 그게 40대의 반란 때문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게 이제 보면요. 서울에서 정몽준이가 SBS를 비롯해서 방송 3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정몽준이가 26%를 받았고요. 예. 박원순은 62.8% 받았어요. 네. 40대. 그게 뭐냐면 이거는 더블 스코어도 더 돼. 40대에서 박원순이가 62.8% 지지. 예. 정몽준이 26% 지지. 예. 근데 전체 지지도는 정몽준이가 35%고 박원순이가 51%인데 40대에서는 완전히 그냥 박원순이가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깁니다.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40대의 표심은 비슷해요. 새누리당 서병수가 34.9% 나왔는데 예. 무소속 오거돈이는 35.3% 나왔습니다. 40대로만 하면 이겨요. 예. 또 더 놀라운 것은 대구에서도 그랬습니다. 대구에서. 새누리당 권영진이가 30% 받았거든요. 예. 근데 김부겸 40% 받았습니다. 40대에서. 네. 어허. 그게
부산과 대구 전체 지지도를 보면은 서병수가 39%대 오거돈이 34% 그 서병수가 이겨요. 네. 그리고 대구에서는 권영진이 41%대 김부겸이 29%입니다. 예.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40대에서는 거꾸로 김부겸이가 10% 이상 앞서요. 어허. 그게 40대의 표시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40대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사실 이번에 여당들 곡소리 날 겁니다. 근데 이제 농어촌 지역은 40대 인구가 많지 않아요. 네. 뭐 젊은 층 인구도 적습니다만은 예. 50대, 6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남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이 와중에서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아유, 벌써 9시 55분 됐네요, 보니까. 예. 노래 한 5분짜리를 들읍시다. 5분짜리로. 예. 자, 준비하는 동안에, 그렇다면.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를까요? 그거보다도, 네.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선거 예. 판세, 이건 어떻게 봐야 될는지. 경기도도 저는, 표심이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김진표로? 네. 아니, 지금 지지율 격차는 좀 있어 보이고, 어떤 거는 굉장히 좁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건 좀 이거 벌어져 있고. 추세가 심상치 않아요. 어쨌든 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과거를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세월호 전국 이전에는 남경필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게임이 안 됐어요. 예. 김상곤을 넣어도 안 돼. 김진표를 넣어도 안 돼. 은영이를 넣어도 안 돼. 다 안 됐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김상곤이가 안 된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셋 다 붙여봤자 남경필한테 뭐 아주 압도적으로 패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였고 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면은 조직이 약한 김상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랬던 것인데 이게 이제 세월호 전국으로 돌변하면서 게다가 남경필이가 제가 후보로 선출되면서 제가 후보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아이 사람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면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가야지. 말 미쳤다고 저기 경기도지사로 나오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야? 예. 경비도지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간표가 되는 바람에 추세가 완전히 꺾어졌어요. 지금은 오차범위라고 합니다만은 예. 이번 지방선거 때 뚜껑 열면 저는 뒤집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보면은 진짜 이게 선거라는 건 관운이 운이 있어야 돼. 그 유시민이도 안 됐던 거를 김진표는 사실 그 뭐 신자유 주인이 뭐니 경제부총리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새누리당스럽니 해가지고 사실 강성 야권 지지자들로부터는 그렇게 인기가 좋은 인물은 아니거든요. 예.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예. 야당 후보로 예. 경기도지사를 하겠다고 나오면은 최소한 바닥은 완전히 똥은 아닙니다. 네. 저는 여당으로 나오겠다는 사람은 어떤 분치를 해도 완전 똥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겠다고 왕년에 캐군을 했던 원희룡 남경필이가 나옵니까? 솔직히. 예. 쪽팔리지도 않은가 근데 그걸 묻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지지를 못 받았던 김진표가 이 정도로 오는 걸 보면은 예. 진짜 이건 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게 옛날에 탄돌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 탄핵 때 사실은 깜도 안 되는 인물들도 시운을 잘 만나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해먹은 사람 많거든요. 예. 김진표 후보도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은 결국에는 역전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게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지금 분위기상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왕싸가지님이 봉하마을에 계신 모양인가 봐요. 예, 경남의 조합원이신데 이곳에서 조합원 배가 운동을 하신다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주말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그 왕사가님은 지난주에도 봉하마을에서 조합원 배가 운동해서 한 5분인가 조합원 가입시켜가지고 명단 보내줬더라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 필명이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왕싸가지. 싸가지가 있다는 거겠죠. 싸가지가 없는 게 문제지. 저기 목소리 들어보면 전 이제 그 전화 가끔 받는데 이게 완전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 부부가 다 아주 우리 국민TV 조합원이고 아주 맹렬한 분입니다. 네. 그 저기 시민과 회찬님은 제가 김진표 경기도지사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안 되는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저는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겠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저도 뭐 그렇게 썩 김진표 후보가 1200% 마음에 드는 그런 분은 아니죠. 제가 이런 말씀만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총선 때였습니다. 부산의 어떤 지역이었는데 기호 1번 한나라당 그리고 기호 몇 번 친박연대 딱 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투표용지에다가 적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 아예 민주당이 후보도 안 냈어요. 어떤 지역구인데 전 이걸 보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후보를 찍는 게 투표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잖아요. 가장 좋은 후보를 찍는 것, 이게 바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가장 나쁜 후보, 이 후보를 심판할 수 있는 것도 이건 선거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 그렇다면은, 그 당시 그 양반이 한나라당이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친박연대를 찍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나쁜, 꼭 심판할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 후보에게 엿을 먹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좋은 사람보다는 차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왜 이제 그러냐면 그럼 선거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이제 선거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니 우선 이제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자, 새누리당 1번, 새정치민주연합 2번, 그 다음에 군수후보들이 3번, 4번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시다. 근데 진짜 좋은 후보는 4번이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4번을 찍으면 표가 갈라져가지고 1번이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꼴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표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그 다음에로는 많이 받을 것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을 피해서 차악을 찍는 이제 이런 투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구조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자,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붙느냐.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저는 이제 정말 세월호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은 그게 더 이상 우리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점을 좀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정당 활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연대와 뭐 협동조합은 뭐 협동조합대로 아니면 조그만한 모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정말로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예. 그리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정당과 관계없이 찾아서 예. 다음 선거에는 대안을 가지고 참 이번에는 야 1번 2번 다 찍지 말자. 보니까 4번 무소속인데 이거 진짜 4년 동안 우리와 같이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네.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분은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각 지역에서 만들어져야만이 그야말로 설사를 피하기 위해서 똥을 찍는 그런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설사와 된똥. 그 차이라 할지라도 된똥이 낫죠.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서 이사장님은 정상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안 만들었으니까 할 수 없고 예. 정말 전 그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나요. 예. 그 87년 이때 예. 운동권에 있었던 수많은 인간들이 예. 정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장관 해먹기 위해서 정치권으로 들어오지 말고 지역으로 가서 풀뿌리 운동을 했더라면 했었더라면 우리 예. 사회가 전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이런 정치 권력보다는 이 지역 가서. 그렇게 풀뿌리 해서 운동. 풀뿌리 운동 하다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구의원, 시의원을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구청장, 시장 군수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밟아 올라갔다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정치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은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똥들이 잔치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는 거죠. 예.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이분이 이제 뭐 사실 지난 총선 과정 그 이후에 저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했다기보다는 뭐 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이었네요. 뭐 그런데 뭐 그런 사적 감정 전혀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양반이 이 일이 있었던 것만은 뭐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이죠? MB 집권 이후 노무현 정권 끝나고 말이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보수 진영의 거두께서 김진표 전 장관이죠. 그분한테 이쪽에 큰 자리 하나 마련해 주려 한다. 이명박 정권 초기였고요. 또 이명박 당선을 위해서 애썼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근데 김진표 당시 장관은 아니다. 나는 그쪽 안 간다. 이래 놓고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았던 거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 뭐 아는 사람들이 5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김진표 다 까보지 아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알려준 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최소한 기본은 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아까 그 서영석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런 참 암울하고 참 기가 막힌 시대에 그래도 야당하겠다고 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은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똥은 아니다 최소한.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인천까지만 하나 더 얘기해 보죠. 인천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인천도 이정복이 완전 맛이 갔지. 사실 거기도 이런 게 있어요. 예. 지난 그 이명박 때 예. 은평에서 예. 결국은 그 문국현이 국회의원 떨어나지 않습니까? 2008년 4월 총선 때. 네. 예. 아니지. 그 문국현은 당선됐는데 예. 그 자격 시비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원직 떨려나고 보궐선거에서 이재호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네. 그때 문국현 정말 억울하게 그 물러났어요. 예. 그 뭐 재판도 개판이었고 예. 그게 뭘 의미하느냐? 네. 권력이 찍어서 예. 누군가를 다시 부활 제기시켜 주겠다면은 예. 그게 당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호 때문에 사실은 문국현이 억울하게 잘린 건 다름없어요. 이재호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예. 솔직히 예. 가슴에 손을 놓고 반성해야 돼요. 무슨 뭐 잘났다고 얘기하고 자빠지고 다녀. 이재호가 뭐 박근혜 비판할 자격 있어? 솔직히 이명박 때는 지가 바로 갑이었는데. 예, 그렇죠. 솔직히 아니면 박근혜 비판하는 박근혜가 이재호 보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은 탄핵 그 역풍 일었을 때
박근혜가 이재호 지역구 가가지고 선거운동 해줬거든. 그때는 막 그렇게 정말 박근혜가 먹혔거든 그때는. 그래서 그 덕에 사실은 이재호는 당선됐었어요 2004년에. 그래놓고는 나중에 반박의 거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정도 보면은 날 진짜 꼴보기 싫어. 그 유신 시대 비판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박근혜가 보기에 우스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의 측근. 네. 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 불합리한 일에는 뭐 사법부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 유정복도 결국은 박근혜가 장관하고 있는 놈을 갖다가 야, 너 인천 나가서 송영길이 죽여 해가지고 차출돼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했다가 크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아니, 이제 그게 사실일 거예요. 예. 난리가 나는 거는 이제 시대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지. 예. 자, 그래 되면 유정복이 되는 게 맞거든요. 송영길이 아웃되는 게 맞다고. 그렇죠. 옛날 그 이명박 때로 보면은. 예.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야. 예. 그게 오히려 더 큰 역풍.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월호 이후에는 네. 나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워요. 이 말 자체가 선거에 그리 유리한 카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결국은 50대, 60대 아무리 찍어봤자 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해주는 요인일 뿐이지. 나머지가 예. 다 돌아섰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데다가 이게 힘이 센 놈이 하는 그 갑질. 이게 세월호하고 또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예. 세월호도 결국은 힘센 놈들이 갑질 때문에 선량한 영혼들이 결국 희생당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새끼가 와가지고 저기 유정복이가 무슨 회의하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앉아 있으면은 예. 그 민원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청와대가 밀어주는구나. 반드시 유정복 찍어줘야지. 그 효과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배석을 시키는 거거든. 예. 근데 그걸 못 봤대, 유정복이. 야, 인간아, 변명을 해도 좀 제대로 해라. 바로 지 코앞에 있는데 그걸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냐? 바로 사진 보니까 지 코앞에 있더만.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인천도 역시 좀 상당히 불리한 구도로 돌아가고 있고, 충청북도에 계신 분이 있어요. 지역 언론인인데, 그분은 사실 4월 초에 제가 만났을 때는 쉽지 않다. 이거는 뭐 충북지사, 청주시장, 그리고 충북교육감 모두 위태롭다.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다시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렇지 않다. 요즘 충청북도의 민심이 수도권 민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충북지사나 청주시장이나 충북교육감 역시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다. 야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충청북도, 강원도도 이제 지금 많이 쫓아왔어요.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긴 하지만 현직 프리미엄. 이것이 먹어주는 효과도 상당하고, 일단 최문순 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을 잘 살리고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자 출신들이 예. 참.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MBC 있어. 출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최문순 이 양반이 관운이 있다. 이게 관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나 봐요, 진짜. 예전에 관운이 있지. 그런 게 어딨나. 아니, 이광재가 그런 식으로 자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 이광재가 있었으면 계속 강원지사 했지. 예. 근데 그 자빠지는 바람에 최문순 대타로 가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고 그것도 은경이 때문에 엄청나게 불리한 거였는데. 아니, MBC 출신 사람 중에 최문순을 누가 알아? 엄경을 다 알지. 근데 은펜션 사건이 또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은펜션. 예. 예. 그게 관원이 있는 건데. 저는 관운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저도 관원 없습니다. 자, 교육감 얘기도 한번 해보죠. 교육감 선거도 상당히 아니, 중요한 근데 교육감 선거인데. 이거 예. 중요한데 예. 요 명단은 내가 한번 불러줄 테니까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전국 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들 이제 사람은 많은데 자기 지역만 위험은 되니까 뭐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교육감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정책, 교원 인사, 하여튼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의 책임을 거의 교육 대통령이에요.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의 교육 대통령인 거죠. 이게 사실은 서울시장이나 예. 무슨 저기 인천시장, 경기지사보다도 예.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예. 훨씬 더 권한이 큽니다. 예. 그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를 책임질 그런 분이라면은 이 교육감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죠. 완전히 경쟁 교육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면요 아이들이 입시 경쟁의 노예가 돼요. 근데 반면에 전인 교육을 한다. 경쟁보다는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공동체의 어떤 삶을 배우고 또 아울러서 약자를 배려하고 또 강자가 겸손하는 이런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철학이 있는 교육감을 세우면 그 교육의 질도 거기에 맞춰가게 되고요. 근데 저기 전국 진보 단일 교육감 명단 불러주기 전에 서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 서울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인지도가 높은 놈이 지금 1등하고 있는 거야. 고승덕이. 예. 문용진이가 2등이고 예. 진보 진영에서 단일 교육감 후보로 뽑았던 이재현 교수는 3위예요.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야, 조희연 고승덕이가 1위라는 거야. 조희연 교수. 조희연 교수. 네, 제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예. 물론 우리 조희연 후보는 문과반이었고 저는 이과반이어서 뭐 고등학교 때도 얼굴 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얼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근데 조희연 교수는 나름대로 민교회 회장도 했고 교육계에서는 먹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승덕이 텔레비 몇 번 나오고 했다고 고승덕이가 지금 1등하고 있는 거예요. 고승덕이 진영에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어. 뉴라이트의 최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희 교수인가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네. 뉴라이트 교과서 뭡니까? 완전 친일 교과서 아닙니까? 그딴 교과서를 받는 인간을 갖다가 선거 멘토로 집어넣은 이런 교육감 후보를 갖다 뽑아준다면 진짜 서울시 시민들 개망신입니다. 고승덕 씨가 또 전교조 무슨 수를 썼어라도 조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했느냐? 조광작이라고 한기총 부회장 막말했죠. 가난한 애들이 제주도를 가냐고. 불국사나 가지. 그 말을 한 자리에 고승덕이가 그 자리에 고승덕이를 앉혀놨는데 그 인간이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한테 고개 조아리면서 예. 제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전교조만 아예 작사를 내놓겠습니다. 이제를 했다는 거다. 그리고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은 기독교 신우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교육 현장의 종교적 중립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걸 해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그 개판 중에서도 그나마 올바른 가닥 중에 하나가 종교적으로 중립인 것 아닙니까? 예. 그걸 갖다가 지가 부수겠다고 목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인간이 정말 진짜 어제 욱하더라고 여론조사 보고. 하여튼 박원순 조희연을 찍든지 말든지 그건 또 유권자들의 몫이니까. 누구를 찍어라 저희가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이름은 불러드릴게요. 서울은 조희연. 경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예, 이재정 변호사가 아니라 이재정 전 장관. 이 양반 키는 조그만한데요. 예. 그 선거 구호도 작은 교육감이더라고. 예. 학부모들이 크지 나는 작아야 된다. 예. 그렇게 했던데 이재정 경기. 예. 인천에는 이청년. 서울에는 희연이가 있고요. 인천에는 청년이가 있어요. 예. 희연이하고 청년이는 자매는 아닙니다. 여자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을 살릴 훌륭한 분들입니다. 라고 누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난 희연이하고 청년이 하니까 진짜 여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인천은 이청년입니다. 예. 충남은 김지철, 충북은 김병우, 세종은 최교진, 부산은 김석준, 경남은 박종훈, 울산은 정찬모, 대구는 정만진, 강원은 민병희, 전남은 장만채, 광주는 장휘국, 전북은 김성환, 제주는 이성문이고요. 경북은 아예 없습니다. 진보 단일 교육감이 없어. 예. 경북은. 대전은 단일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있는데요. 최한성, 한숭동 단일화 못했는데 알아서 찍으세요. 예. 자, 교육감 선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고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방송이 잠시 후에 이어지는 노동과 세계 10시 반부터 그래요? 이어집니다. 방송 들으시면은 한 11시 5분, 7분 그쯤부터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진보 단일 교육감이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15명만 외우면 되거든요. 다 열 필요 없어. 자기 지역에 누군가 알면 돼. 저도 서울에 조희연만 알면 돼요. 경기 서울 금교에 사시는 분들은 이재정이구나. 김진표 이재정. 네. 그렇게 외우면 되고
저기 인천은 송영길, 이청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김상곤 교육감이 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또 족적을 남겼죠. 대표적으로 이제 무상급식. 이분이 이제 성사를 시켰는데 말이죠. 교육감이 이 무상급식 때문에 수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집을 많이 털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교육감 하나 잘 뽑는 것도 사실 아이들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제 성장하느냐, 아이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세상을 살게 되느냐, 이 교육감 한 명에게 거의 전권이 달렸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조전혁 씨가 경기교육감으로 나왔습니까? 예. 조전혁 오늘 제가 경기도 살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거리를 지나오는데 말이죠. 전교조 명단 공개. 이게 저 선거 플래카드로 조전혁 이름 옆에 전교조 명단 공개. 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가 이 양반이 어마어마한 좀 사실상의 벌금을 문 거 아닙니까? 네. 벌금 전과자들은 못 나오는데 선거법 관련이지. 예, 선거법은 아닌. 근데 오늘 게시판 올린 거 보니까 변희재가 조전혁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분이 변희재 때문에 안 찍는다 그랬더니 예. 조전혁이가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후배를 볼 수도 없고 도움이 안 되는구만. 도움이 안 되는구만. 희재야, 조전혁이가 그런다. 가만히 저도 있어달라고.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아이고 참. 그래요. 아이고 참 이런 상황. 입니다. 난 조전혁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 예. 경기도권에서, 과연 누구를 찍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경기도 이재정 장관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네. 교육감에 대해서 큰 논란은 없는 것 같고, 도지사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당. 이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 남경필, 원희룡 또 홍준표 이분들 보면요. 사석에 보면은 튀어 있는 분이고 말이 통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권력을 잡고 기득권을 잡는 순간 이상해져요, 이분들은. 보면은 그때는 자기 개인이 상실되고 사라지고 당이 돼 버린다니까요. 새누리당이 돼 버립니다. 남경필, 원희룡, 홍준표가 사라지고 그냥 새누리당이 돼요. 균질한, 동일한. 자, 경남에 정의가 살아있다면은 예. 저는 김경수가 된다고 봅니다. 경남이요? 네. 김경수를 찍어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정의가 살아있다면 김경수가 된다고 얘기해주고 찍으라고 했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 하여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오늘 저녁에 촛불 집회 있습니다. 6시에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